적 안목에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사의 특징. 자, 우선 이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료제 사회가 되었다. 관료제. 그죠? 관료제 사회가 강화되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전 시대에 비해서 그 다음 시대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 중세 고려 시대는 누가 지배한 사회였죠?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이었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었죠. 어쨌든 신분 위주의 귀족들이 지배했었는데, 그러니까 귀족들이 지배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금수저가 되면 자자손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 금수저 기준이 뭐냐? 고려 시대는 오품이었어. 오품. 상당히 넓은 폭의 고관 대작들이 그냥 자자손손 세습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를 또는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음서제도. 음서의 혜택이 몇 품이었다고? 5품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음서의 혜택이 축소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음서보다는 뭘 중시했다는 얘기죠? 과거제도를, 실력 위주에. 그래서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시험 봐서 뽑혀 올라온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또 하나 이제 과거제도가 확충됐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는 문광과거만 있고 무과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아예 무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사회를 양반사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문반과거와 무반과거, 문반을 동반이라고도 했죠. 무반을 서반이라고 했군요. 그래서 동반과 서반을 양반이라고 했잖아.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시험 보고 올랐어요. 고려시대에 우리가 무인이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 정중부가 길 가다가 천민 누구를 발탁했다고 그랬죠? 이유민이 바람에 막 그냥 일산이 막 날아가니까 그걸 딱 잡아 버티고 서 있는 그 이유민의 모습을 보고, 천민이지만 군인으로 써가지고 이 천민 이유민이가 무인한테 병대승이 죽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냥 농민 가운데서 힘께나 쓰면 군인으로 발탁되기도 하고 직업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 신분이 세습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 봐서 군인이 되지 않았어요. 공훈을 세우면 승진해서 높은 대장군이나 상장군이 됐겠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순신 생각해보세요. 말을 타다가, 기억나세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 버드나무 가지로 꽁꽁 묶고 다시 말을 타고 시험에 합격했다. 이순신이. 그죠? 이렇게 묵과라는 시험 제도가 있어서 문신이나 무신이나 전부 다 시험 봐서 올라온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알겠죠? 그래서 관료제가 고려보다 훨씬 더 확충되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관료들을 길러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초등교육, 전국에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서당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서 각 지방마다 국립학교인 향교가 있었어요. 중앙에는 사관학당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사림들이 민간이 세운 교육기관 뭐가 있었죠? 서원이 있었죠. 서원. 이렇게 교육시설, 교육기관들이 확충되고 아주 체계적인 과거 시험 위주의 관리 선발 위주의 교육을 담당했더랬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제도와 함께 교육제도가 이렇게 결합돼서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초시를 보고, 초시에서 뽑힌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원과 진사라고 했어요. 초시를 생진과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초시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생진과. 생원 진사를 뽑는 시험이니까 생진과라고 했어요. 소나기라는 황순원의 소설 기억나세요? 거기에 그 죽은 여자애가 누굽니까? 윤초시댁 손녀딸이. 그 윤초시가 바로 초시만 시험 보고 생원 진사가 돼서 향촌에서 벼슬살이 하지 않고 있는 그 초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초시에 합격한 사람은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양반 지위를 가지고 훈장질이나 하거나 양반 신분으로서 중소지주로서 이렇게 향촌에서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중앙에 올라가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균관에 입학 정원이 몇 명? 200명. 200명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중앙에 있는 사부학당 출신들이 빈 TO에 들어가서 얘들이 경합해서 대과를 치른다. 대과가 진짜 과거 시험이죠. 문과 과거. 이렇게 과거와 교육제도가 확충돼서 관료제가 강화되었다라는 점은
자, 우리가 서양사에서 잠깐 봤다시피 서구의 절대왕정은 16세기, 18세기에 유지됐던 절대왕정이잖아요. 그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관료제였는데 우리는 이미 15세기부터 이런 관료제가 확충되고 국가가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의 대학의 발전사를 보면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나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오래된 대학입니다. 볼로냐 대학은 학생 중심의 대학이고 파리 대학은 교수 중심 대학이에요. 그래서 파리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가 다니는 길도 따로 학생들은 못 다닙니다. 교수 전용 식당, 교수 전용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볼로냐 대학은 학생 중심의 대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학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고구려 언제 국립대학을 설치했죠? 고구려? 네? 고구려 어느 왕 때? 소수림왕 372년에. 그러니까 잽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국립대학을 국가가 만든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 고구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백제도 신라도 이렇게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신라도 국학이 있었고요. 신문학 때 만들어진. 그죠? 자, 이렇게 교육제도, 과거제도가 결합돼서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관료제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관료제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특히 이제 그 관료들이 만든 시스템이 뭐냐? 그 관료 가운데 조선이라는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도전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 또는 하류이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기본 법전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특히 왕권과 신권, 국왕이라는 상징적인 권력자를 두기는 하되 이 국왕이 단독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 한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 초기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은 왕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신하들, 양반 엘리트 사대부들이죠. 이들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의 이름이 누구죠? 이도조. 정조는 누구죠? 이산. 다 이름이 있어요. 고종은 뭐라 그랬죠? 명복. 이명복.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그러니까 조선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이렇게 법과 제도가 완성되어 가는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을 손질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헌법이라는 게 국가의 통치 조직을 또는 사회 운영 원리를 법과 제도로 잘 정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중간에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강하니까 이걸 극복하고 지탱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을 중시했다. 자,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봅니다. 우리는 진짜 기록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기록을 중시했냐.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역사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죠. 걔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엄청난 기록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몇 건? 17건인가? 그죠? 그리고 거기 보세요. 세계 최고로 기록 유산이 많은 나라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 원래 서양 위주로 세계 유네스코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거 우리 신청해 주세요. 등재 신청한 지가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아낙네들이 양반 부녀자들이 야 이거 반찬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나라. 그죠? 아마 이런 것들도 낱낱이 다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갔던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승정원 일기 이거를 다 번역하는데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00년 분량인데 그거를 정리하는데 30년이 더 번역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록 유산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기록 유산만 보면 이게 10건인가 그렇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일본 뭐 중국 이런 것들이 잽이 안 됩니다. 중국은 13건, 미국이 12, 미국은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요. 일본은 7건밖에 안 됩니다. 기록 유산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록에 집착했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문화 유산들을 얼마나 기록으로 잘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잖아요. 이거 남아있는 기록인데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불가의 그런 기록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순신의 난중일기, 전 세계 전사상, 이렇게 어떤 한 장수가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 전략과 전투와 일기와 기후변화와 심지어는 자기 개인 일신상, 이순신의 그 수바라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여진인가 들어보셨어요? 여진이가 와서 오늘 수바를 들고 갔다. 그런 것들 다 당신껏 다 써놨습니다. 자고 갔다 여진이가 이렇게 그런 기록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아주 중시하고 그런 기록을 진실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국시대 기록은 왜 없지? 고구려 때 이문희 썼던 신지보건, 유기백권 이거 다 어디 갔지? 거치부가 썼던 국사 다 어디 갔지? 있었을 텐데 분명히 어떤 놈들이 없애버리거나 다 의도적으로 뺏어가 버리거나 일본으로, 그죠? 그래서 반출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짱 박혀 있을 것이다. 무덤 속에 묻어놨거나 아니면 허물어진 유적지 속에 담겨 있거나. 그래서 이것이 발견될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를 어떤 거예요? 늘 변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발굴되면 새롭게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 뭐가 있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오늘날 우리 민족이 힘을 갖는, 역동성을 갖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에너지 또 잠재적 에너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석유 계속 캐봐야 점점 고갈되고 근현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이 지하자원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 그 석유라고 하는 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부자가 됐지만 사실은 석유 때문에 이라크나 이란이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큰 재앙이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석유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자원, 보이지 않는 자원, 이게 바로 뭐냐? 이 문화 유산이고 기록 유산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전국 어디를 가보세요.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설 따라 삼철 이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냥 동네마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성황당 하나에 얘기들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 중입니다. 알겠죠? 조선왕조실록 다 아시죠? 얼마나 이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기록물인지. 그래서 조선 25대 철종 때까지 기록이죠. 철종 이후에 두 임금들은 빠졌어요. 누구? 고종하고 순종. 왜 빠졌을까요? 대한민국 네. 사람 그 일제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 침략이 시작되면서 일제시대가 시작됐고 그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일성록에 그런 과정들까지 꼼꼼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성록.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25대 철종 때까지이고 태조부터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앞에 건 불타 없어져 버리고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번역하는데 아직도 30년이나 남았다. 그런 정도로 방대한 기록들이다. 아주 꼼꼼한 통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 통치 원리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보세요. 7책 205장에 손으로 일일이 쓴 필사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한테 꼭 좀 일기를 쓰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순신이 연전연소고 한 번도 패배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일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냥 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3월달 되면 여수 앞바다에 안개가 어느 정도 끼고 망중 때가 되면 안개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물산은 어떻게 되고 조금산은 어떻게 되고 이걸 전부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전쟁 기록이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의거한 전투였어요. 이걸 모르는 일본 놈들이 울돌목을라서 개몰살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의거해서 이순신이 연전연승했는데 네가 만약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너도 기록을 남겨라. 그러니까 다 꼼꼼히 다 안 쓰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뭘 했다라고 요약이라도 해놔라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순신이 이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고 전쟁 때 나라를 구하고 온 국민의 민족의 영웅이 된 이유는 바로 일기 때문이다. 그 단충 일기를 예를 들어서 너도 이순신처럼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일기를 기록해봐라. 진짜 그렇죠. 일기가 있으면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꼭 기록하는 습관을 애들한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 다 하는 겁니다. 허준이 만들었죠. 이거 그냥 동의보감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역대의 그 의학 지식을 총망라해서 백과사전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술이나 어떤 기술의 비법이 있으면 되게 혼자만 알고 비책으로 전수해서 자기 가족만 돈 벌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인쇄해가지고 전국에 쫙 뿌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어떤 엘리트들의 의학 지식이 일반 대중들한테 대중요법으로 다 퍼졌습니다. 알겠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그 전쟁 참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나마 조선 후기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학적 또는 예방의학적 이런 펀더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한국의 방역 그 K 방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K 방역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외란 이후에 전염병을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또는 환자들을 돌본다는 그런 재난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가 전수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누리호가 나루도에서 우주를 향해서 쏘아 알려졌는데 이거요 이미 15세기 세종 때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다탄두 로켓포예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여진족 사군 육진 개척할 때 얘기해요. 여진족들이 오는데 앞에 보니까 조선군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저것들 잡았는데 근데 밑에다가 다탄두 그걸 숨겨뒀어요. 그래서 그걸 쫙 꺼내서 한꺼번에 그 신기전이라는 로켓 포탄이 화살에다가 불 달고 날아가니까 사거리도 사거리거냐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쏘는 화살이 아니라 그게 한꺼번에 뭐 200발 300발씩 동시에 날아가는 게 수십 대씩 설치해놓고 오는 기병들한테 한꺼번에 쏴야 되니까 없던 군졸들이 갑자기 화살을 쏘대는 겁니다. 불화살을. 그래서 이런 기술의 힘이 결국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이 축적되고 그런 정신 우리는 해냈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과학기술 문화를 끄집어온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조선소도 하나도 없이 조선소 돈을 얻으려고 영국인가 어디 가서 우리 선박회사 하나 만들려고 이제 울산 현대조선소 만들 때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야 너네들이 막 배 만드는 기술도 하나도 없고 배 만들고 경험도 없는 애들이 뭘 조선소 만들어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 500원짜리 동전 딱 꺼내놓고 봐 올해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철갑선을 만든 그런 민족에 돈만 있으면 우리는 기술이 충분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단판을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온 DNA나 환경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임윤찬이죠? 아주 그 피아니스트 그 친구가 아주 끝내주는 말 하더라고요. 뭐냐? 자기의 피아노의 그런 영감은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누구죠? 우르으로부터 신라의 가야금 그죠? 가야금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문화의 맥락이 살아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누가 필즈상을 받았죠? 노벨 수학상이라고 불리는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뭐 세계 그러니까 곳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누적된 그런 것들을 표출해냅니다. 이제 노벨상이 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적은 게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 누적된, 축적된 그런 역량들이 표출될 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 일성록은 그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때부터 만들었죠. 정조 때. 그래서 정조 이후의 왕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학문의 진전 이런 하루하루를 반성해서 쓴 기록이다 이런 의미죠. 그것도 아주 대단한 것이고요. 훈민정음 해례본 그렇습니다. 한글이야말로 결정적인 우리 문화의 이런 발전을 가져온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다. 세종대왕이. 그죠? 세종대왕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은 그 왕실의 어보는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그죠? 임감도장이에요. 어보. 근데 세자가 태어나면 세자한테도 그 도장을 내리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어책을 하사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졌어요.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이걸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장이 있죠. 이런 것으로 계승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의 그런 도장들이 또는 어보 어책이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체 불가의 유일무이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조선왕조 의궤 들어보셨죠? 의궤 알죠? 반차도 아주 유명하죠.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가기 위해서 행차를 하는데 그 행렬을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뭐 공주가 결혼할 때 이것들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그 생활상을 묘사해 놓은 또는 국가의 의례나 그런 제례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왕조 의궤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이 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이후로 12차에 걸쳐서 일본을 왕래했던 조선 사절 일행이죠. 그 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유교 책판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대장경도 그 세계 기록유산이지만 그건 고려시대 건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조선시대의 유교 서책, 그러니까 718종의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 목판으로 8만 대장경처럼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장이냐? 64,226장.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 불가입니다. 이것도. 그죠? 8만 대장경처럼 대체 불가의 그런 문화유산이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집단지성이 집약된 거예요. 그 유교 책판은 서원에 모여서 유교에 관한 어떤 학설, 이기론이랄지 또는 뭐 호랑 논쟁에서 호론, 낙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전부 다 집약해서 책을 만들 때 그 유학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해나갔으며 어떻게 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유교 책판도 중요하지만 그 유교 책판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교육 집단이었고 그 교육 집단이 집단 지성을 이루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철학과 가치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서 수순한테 뭘 교육하고 뭘 남겨주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 지성사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없습니다. 최고 고등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냥 중등교육쯤에 해당되는 서원을 중심으로 유림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판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화적인 보고가 우리의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번역대학원, 통역대학원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좀 관심 있게 보내서,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면서 한자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자로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문과 영어를 또 일본어와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우리 문화의 보고를 캐내는데 정말 뛰어난 역할. 광부들이 별로 없어요.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캐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번역하는 데만, 승정원 일기 번역하는 데만 앞으로 30년, 지금도 계속 번역 중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마구 교육을, 마구 영어 학원 다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지만 한문 어디다 써먹으려 하지 말고, 한문은 보물을 캐는, 금도끼 은도끼를 캐내는 그런 도구야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되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문은 지금 중국에 쓰는 한문이 아닙니다. 당나라 때 쓰던 한문이에요. 중국의 고전인 셈이죠.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서양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문화를 알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듯이 우리도 마치 동양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사 안에 담겨있는 이 기록 문화의 유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한문을 공부하면 되게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녀들한테 한번 미끼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는 칼 대신, 대단합니다 이거. 그죠? 서양 놈들이, 봉건 영주들이, 그 밑에 기사들이 칼과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세 시대에 우리는 되게 문신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특히 조선 시대에 와서는 15, 16세기에는 칼 대신 철학, 성리학과, 의리와 명분, 예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칼 동그라미 하시고 무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사, 칼잡이들이죠. 일본만 하더라도 사무라이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국민성이 나온 겁니다. 일본 하면 별이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본 사람들은. 나빠요. 초딩적 대답을 하시는 거죠. 땅콩님.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고, 네. 너무 방탕하고, 네. 미시는 너무 방탕한 야동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가 듣기로는 베네딕트 여사인가, 미국의 그 작가, 그 사람이 쓴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일본의 이중성이죠. 한편으로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님이 축소지향형의 일본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작고 오밀조밀하고 아름답고, 화가자 보면 알죠. 되게 이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근데 나 일본 가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조금 추잡한 놈들이 말이야. 그래서다가 젓가락질 한 번 하면 다 없어지는 것들 주고, 그 하면서 막 별짓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냥 우리처럼 큰 사발에다 넣고 그냥 푹푹 퍼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본인 정원도 그냥 예쁘게 어밀조밀한 인공적인 것들 꾸며놨어요.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우리 시에 있는 것 가운데 이 개울물이, 인위적인 개울물이 쭉 흘러옵니다. 저기 고운동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거기에 가에 동물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개구리도 만들었고 뭐 개도 석상을 만들어놨는데 되게 보기 싫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놔두는 게 낫지. 그냥 돌덩이 갖다 놓는 게 낫지. 일본 놈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속성이, 그러니까 제일 일본의 나쁜 놈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한테는 싹싹 비비고 달라붙고 애걸복걸하고, 우리가 과거 지네들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우리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갑질합니다. 갑이 아닌 놈들이 지금 갑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관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일본의 그런 문화는 바로 어디서 왔느냐? 사무라이들의 지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때로는 그 칼로 자기를 할복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것이 사무라이의 품격을 높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칼이 애매한 민중들을 죽이도 하니까 칼 앞에서 사람들은 공손하고 예의를 차리고 스미마셍 해대면서 친절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가서는 또 어때요? 뒤로 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러면서 그 마저 본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고 친절하고 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폭력적인 그런 칼의 문화가 여전히 사람들을 뼛속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친절하지만 뒤로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대부라고 하는 누가 다스렸어요? 철학자들이 다스렸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유교 발전사에서 보면은 유교 가운데서도 철학을 중시하는 게 성리학이죠. 그죠? 그래서 유교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한나라 당나라 때 주로 훈구하기. 그다음에 성리학은 언제입니까?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그리고 양명학은 명나라 때. 고증학은 청나라 때. 이렇게 유교가 변천해 왔었는데 훈구학은 뭐냐? 훈구학은 유교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경전, 글자의 자구 해석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고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게 훈구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춘추 정시대 여러 가지 서적들 또는 옛날 주나라 때 쓰여졌던 책들, 공맹시대의 책들, 그런 책들, 사서삼경 이런 경전을 중시하고 그 경전의 해석을 중시하는 게 훈구학이라면 성리학은 성이 뭐냐? 인간의 본성과 그죠? 사물의 이치를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원리죠 원리. 사물의 원리를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인간과 이거 뭐죠? 인간의 본성이죠. 우주의 원리죠. 인간이란 뭐지? 우주란 뭐지? 라는 것을 탐구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원래는 유교 공자 맹자의 사상에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리학이 발전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이게? 주자죠. 그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자 또는 정호 정의형제하고 주자가 함께 했다고 해서 정주학이라고 해요. 주자, 정주학, 성리학 다 언제?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이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중시하는 이것이 결국은 조선시대 고려 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조선을 지배하는 조선의 지배 이념이 됐고 이 조선의 지배 이념이 됐는데 이 조선의 지배 이념이 됐을 때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고려 말 신진 사대부. 그 신진 사대부 가운데 조선 전기의 15세기에 조선 세종 세조 때 문물을 완성했던 그 자들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관학파라고 했고 관학파. 이 관학파가 변질돼서 자기 욕심을 차리고 넓은 땅을 빼앗고 공원을 세우고 한명회처럼 임금한테 자기 딸을 시집보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점점 보수화되고 타락해가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훈구 대신이라고 해요. 훈구 대신. 그죠? 같은 놈들입니다. 같은 놈들이에요. 586하고 비슷해. 586하고 알겠죠? 처음에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데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또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했었는데 정치판 들어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놓고 맨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자리를 탐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력을 탐하고 계속 국회의원 몇 년씩 해먹어야 돼, 몇 번씩 해먹어야 돼 이렇게 보수화됐습니다. 자, 이들을 몰아내고 다시 누가요? 살인들, 정몽주, 길재 이런 사람들의 후배들이라고 그랬죠. 살인들. 그래서 이 살인들이 결국은 이들을 몰아내고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모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 네 차례의 사활을 겪으면서 살인들이 정치투쟁에서 결국은 이겨서 살인들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했고 이 살인들이야말로 성리학을 절대화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살인들이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고 학문적 이념 투쟁과 정치 투쟁을 하면서 무슨 정치가?
붕당 정치가 이루어져 나가더라. 그래서 사화와 붕당 정치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사화는 사람 누구랑 싸움이라고요? 훈구대 살인과의 싸움을 사화. 왜 사화라고 그랬다고? 살인이 화를 입었어요. 4차례 전부 다 살인들이 당했습니다. 새로 커나가는 살인들이 짓밟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권좌를 차지한 것은 결국은 신세대를 구세대가 이길 수가 없다. 그죠? 구세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살인들끼리 처음에는 동서로 나뉘더니 동인은 다시 남인 북인, 서인은 다시 노론서로 이렇게 벌써 선조 때 동서남북이 다 나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노론서론까지 이렇게 해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져 나가더라. 붕당 정치가 파탄 지경으로 가면 일당 독재 정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살인들의 붕당 정치의 폐단이 특히 숙종 때 한국 정치로 나타나요. 한국 정치, 기사한국, 갑술한국, 경신한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붕당 정치의 폐단. 한국이죠. 한국 정치로 나타나고 이 한국 정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8세기 영정조 때 뭐가 있었다고요? 탕평책이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는데 지금 뭘 보자 됩니까?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한다. 근데 이 성리학을 전공한 철학자들이 작가님 철인 정치를 누가 얘기했나요? 플라톤이 얘기했죠. 플라톤 제자 플라톤. 철인 정치가 로버트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소수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데아론을 얘기한 플라톤이 이데아를 잘 아는 그런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라고 밝힌 건데, 그야말로 우리는 조선시대 내내 누가 다스렸어요? 철학자들이 다스린 겁니다. 철학을 전공했던 놈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공자님? 왜 웃어요? 생각도 못한 놈. 네? 뭐라고? 철인이 싶어요. 그게 무슨 코드가 거기서 나왔어요? 태권브이 뭐 이런 거? 아재 개그라.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철학자들이 지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떨까요? 이상주의. 그렇죠. 이상주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이에요. 이상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뭔가요? 현실이죠. 현실적이지 못해요.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이나 이상이나 A나 이런 것들은 되게 발달하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왔다 그래요. 중국보다 훨씬 우리가 성리학이 발달합니다. 성리 철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앞섰어요. 일본 놈들은 주자보다는 퇴계 이항 선생을 최고의 철학자로 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그 유학의 비조가, 성리학의 비조가 주자가 아니라 퇴계 이항 선생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성리학이 극단을 달립니다. 근데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은 도외시하고, 결국 이 현실은 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생계를 돌보고,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부강병과 민생 안정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상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외면한 결과가 외란이라는, 그리고 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큰 병난을 겪게 됐다. 우리보다 못했던 민족이잖아요. 여진족 그러면 우리한테 밥 빌어먹던 놈들이죠. 그죠? 세종 때 사군 육지를 개척을 당시에 제발 살려줘 하면서 우리한테 캠필품 갖다 얻어 쓰고 우리 문화, 농기구 빌려 쓰고 이런 놈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세계한선 세 사람들도 갖다 얻어 쓰고 제발 좀 팔만 대장경 한 번만 인쇄해달라고 싹싹 빌고 얻은 놈들이에요. 문화 수준 한참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당한 것은 바로 뭐냐? 이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현실을 외면 이상적인 철학적인 그냥 것이었다. 볼 수 있죠? 사 번 보시면 양난을 겪으면서도 문화적 에너지와 민족적 단결력이 결국 17, 18세기 영정조 때의 중기를 맞게 이 관념적인 단어로 쓰였는데 문화적 에너지, 민족적 단결력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이 한번 다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래요? 문화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예요? 아니 거기 맨 밑에 4번 아까 얘기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록이 있으므로 우리를 반성하고 다시 데이터를 통해서 동의보감 그래 이 전란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치료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우리의 자산, 문화적 자산이 결국은 외란, 호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민족적 단계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여진족보다는 더 우월한 문화민족이었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어. 전쟁에 졌어. 그러나 우리는 힘의 논리에서 졌지만은 결코 쟤들한테 뒤질 수 없죠. 떼놈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신적으로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얼만큼 우습게 보느냐? 명나라의 정통성을 개성한 나라는 조선이야 라고 해서 조선을 뭘로 치부했냐면 명나라는 중화민족인데 그 중화민족이 망해버렸어. 큰 집이 망하면 재산은 누가 지내지? 작은 집이 지내지. 그래서 이 작은 집이 우리야. 그래서 우리를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중화. 작은 중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된 겁니다.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우리가 작은 집의 역할을 다 했어요. 명나라 황제 제사도 우리가 지내고, 그죠? 만동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황제 제사를 지내고 황제 대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청나라한테 어쩔 수 없이 삼국국의를 다하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절을 하고, 그죠? 이렇게 당했지만은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그 외교적으로 굴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청나라한테 승리하고 저 새끼들 오랑캐야 왜 떼놈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외란 이후에 우리의 이런 민족적 단결력이 어디서 나오냐? 외란 중에 일본하고 싸운 게 정규군보다는 정규군은 거의 다 도망가 버립니다. 원규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순신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호남은 방어했어요. 그래서 호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이순신의 말도 있을 정도로 호남 사람들을 통해서 외놈들을 철벽 방어했습니다. 호남이라는 곡창지대를 방어했고 호남을 밟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일본의 전략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육군은 마구마구 진격하고 수군이 돌아서 호남에서 쌀을 뺏어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보급이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 진격한 놈들이 의주까지 갔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기본 전략을 간파하고 그걸 차단하는 게 바로 이순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민족적 단결력이 절대 우리보다 열등한 놈들한테 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층들보다는 온 민중들 자체가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의병에 나섭니다. 똘똘 뭉쳐서 노비까지도 군대에 가다.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반 농민과 일반 그 서민과 노비들까지 군대에 가담한 이 사실 자체가 조선 후기 사회를 확 바꿔놓습니다. 군대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늘어나죠? 네? 공무원 시험 볼 때 5% 가산점 줬었잖아요. 우리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열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패미가 되고.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군공을 세운 다음에는 신분이 상승됩니다. 노비가 해방되기도 하고 또 양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외로움을 몇 명 뵈면 신분 상승 이런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가 크게 신분제의 질서가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에너지와 민족적 단결력이 결국은 17, 18세기 영정조 때 다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